안녕하세요. 소설 토지의 날 강의를 맡은 인천대학교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PT의 이미지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2007년도 8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련 선생님이 2008년도 5월 5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그 직전 해 토지의 날 행사 날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했고요. 선생님이 저렇게 직접 축사도 해주시고 끝나고 같이 식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1년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죠. 다시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토지의 후속 편을 우리가 더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은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소설 토지의 날이 지정되고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만나서 토지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박경리의 습작시대, 작가의 탄생입니다. 저희가 대개 박경련 선생님 이야기할 때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박경련 선생님을 늘 따라다니는 수사는 토지의 작가, 대하소설, 역사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이죠. 그렇지만 박경련 선생님도 처음 작가가 되고자 꿈꾸었던 때가 있었고 또 문학 청년이었던 때가 있었고 또 습작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 선생님은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작가가 되고자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경련 선생님이 에세이에서 혹은 소설에서 당신이 어떻게 문학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써야 할 작품이 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의 것을 모두 습작이라고 한다. 그것을 쓰기 위해 아마도 나는 2, 3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 보다. 이 창작의 주변이라는 글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놓으신 건데 1966년입니다. 박경련 선생님이 1955년에 데뷔했어요. 토지가 연재가 시작된 것이 1969년입니다. 아마도 나는 2, 3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 보다. 그렇게 3년을 숙성시켜서 토지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까지의 모든 작품을 습작이라고 한다 하니까 그 이전까지의 작품들은 그러면 그 작품의 함량이 떨어지는,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야말로 지금부터 쓸 작품, 토지죠. 지금 보면 그게 토지였습니다. 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쓴 작품들이 습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 인생의 역작을 지금부터 비로소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연습 작품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작품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성녀와 마녀, 내 마음은 호숫, 그 아주 재미있고 우리 문학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다 저 시절에 습작이라고 말씀하셨던 저 시절에 쓰여진 작품들입니다. 자, 먼저 박경리 선생님의 그 문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전체적인 궤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기, 2기, 3기로 되어 있는데요. 1기는 작가의 전쟁 체험이 주관적으로 투영된, 여기서 핵심은 주관적으로 투영된입니다. 1950년대 단편들. 55년에 데뷔하고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단편 소설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때를 저희가 1기라고 부르면 2기는 그 단편들을 쓰셨던 그 이후에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토지집필 이전까지의 기간, 60년대부터 1969년까지 정도의 시간이 되겠죠. 이때는 주관적으로 투영된이라고 했던 1기와는 다르게 좀 더 개인적 역사적 불행을 안겨준 한국전쟁, 6.25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편 소설에서 장편 소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파시, 성녀와 마녀 등이 이 시기에 쓰여집니다. 특히 김약국의 딸들과 시장과 전장 같은 작품은 장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작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전작, 장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개 저희가 장편 소설들은 그 문예지나 아니면 신문에
연재되고 나중에 그걸 모아서 책으로 출판합니다. 장편이니까 되게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전작 장편은 그렇게 일간지나 잡지에 연재하지 않고요. 작가가 작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책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작 장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작가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마감 시간에 쫓겨서 막 쓴 작품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쓴 작품이 전작 장편이 되는 셈입니다. 김약국의 딸들과 시장과 전장이 그런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 또 박경리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들이 됩니다. 3기는 이제 69년부터 토지가 완간될 때까지의 시기인데 이때를 저희가 박경리 문학의 3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만 쓰신 건 아니고요. 토지를 연재하는 그 중에도 죄인들의 숙제, 창, 밀고자 등의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94년 토지가 완간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4기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4기는 박경리 선생님이 대사회적인 활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토지문화재단을 만들고요. 토지문화관을 운영하고 대학에서 소설 창작론 강의도 하시고 했던 시기가 이제 4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내용은 1기, 1950년대 단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탄생. 나는 슬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문학을 했으며 훌륭한 작가가 되느니 보다 차라리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싶었다. 박경리 선생님 에세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면 박경리 선생님의 꿈은 일 잘하는 사내를 얻어서 그와 함께 가족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일 잘하는 사내였는지는 모르겠을 때 작가와 일찍 사별하고요. 오히려 그 슬픔과 괴로움, 고통 혹은 또 세계에 대한 분노가 작가로서의 또 그 집필할 수 있는 창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그 따님이신 김영주 이사장님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박경리 선생님 젊었을 때 사진인데 어때요? 미인이시죠? 자, 박경리 선생님의 본명은 박금희입니다. 경리라는 이름은 그 작가 김동리 선생님이 붙여주신 건데 1926년 10월 28일 경남 충무 명정리,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통영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 원주통신에 나오는 반항정신의 소산이라는 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오세요. 나의 출생은 불합리했다. 이 허무한 세상에 왜 내가 태어났으랴 하는 따위의 뜻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관계에서 온 나의 견해였다.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에 대하여 타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적이에 찬 감정으로 시종일관했다. 어찌하여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미워한 여인에게 나를 낳게 했는가 싶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출생은 불합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는 말하기를 산신에게 빌어 꿈에 흰 용을 보고 너를 낳았으니 비록 여자일망정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는 그 이야기를 시시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산신에게 증오하고 학대하던 남자의 자식을 낳게 해 주십사고 애원을 한 어머니를 경멸했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경멸,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그런 극단적인 감정 속에서 고독을 만들었고 책과 더불어 공상의 세계를 쌓았다.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님 청소년기, 박경리 선생님 1926년이고 1945년에 진주여고를 졸업합니다.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요즘식으로 생각하면요, 태어나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일제강점기 하였던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작가가 돼야지는 아직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책과 더불어 공상의 세계를 쌓았다. 이게 박경리 선생님이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자산이 된 셈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박경리 선생님 8살 때, 우리 나이로 8살 때 어머니 그 경멸했던 또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머니와 찍은
사진입니다. 8살 박경리입니다. 자, 1945년 해방되던 해 진주역을 졸업하는데요. 나의 문학적 자전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적이 형편없는 나에게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다. 역사였다. 역사소설 토지를 쓸 그런 게 보이죠? 기미가 보이죠? 역사 시간에는 선생님과 나 사이의 문답으로 시간이 흘렀다. 독서는 야욕스럽게 했다. 무엇이든 읽었다. 그림도 그렸는데 사람의 얼굴만 그렸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미지도 박경리 선생님이 직접 그래서 친구에게 선물해 준 그림입니다. 보면 딱 여고생들이 그리는 그림 같죠? 좀 과장되어 있죠? 눈이 저렇게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의 코라고 보기에는 또 근데 그 시절의 코라고 보기에는 너무 서구화되어 있는 것 같고 앵두 같은 입술에 딱 여고생이 그린 그림 같은데 박경리 선생님 저렇게 얼굴만 주로 그렸답니다. 그 밑에 있는 조각상도 박경리 선생님이 직접 조각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박경리 선생님이 이렇게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소설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저런 그림에 대한 혹은 조각에 대한 또 예전에 수혜점도 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재능이 있었던 듯 싶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 생활을 지탱하게 해준 것은 시를 쓰는 일이었다. 아궁이며 이불 속이며 노트를 감추어가면서 매일매일 일기같이 시를 썼다. 폭발 같은 것이었을까? 묶여있다는 의식이 종이에 소리 없이 폭발했다고나 할까? 6.25를 겪으면서도 나는 시를 썼다. 많은 작가들이 시를 씁니다. 시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선생님도 처음 시로 출발했습니다. 시라는 장르는 그 개인과 아주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장르니까 내 안에 무언가가 있을 때 드러내기 위해서 소설보다는 시가 훨씬 더 쉬운 장르처럼 보이죠. 박경리 선생님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고독 그리고 야욕스럽게 했던 그 독서 그걸 바탕으로 처음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박경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그 졸업, 기념, 연극, 공연 후에 찍은 사진인데 박경리 선생님 어디 계신지 찾으셨나요? 예, 그 뒷줄 맨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박경리 선생님 그 토지뿐 아니라 박경리 선생님 소설을 읽을 때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가 그 대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대화를 읽는 재미인데 박경리 선생님이 이제 작가가 되고 나서 후배 작가들이 박경리 선생님이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소설가가 되기 전에 혹은 소설가가 되고 나서도 주로 창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라고 여쭈었더니 희곡을 많이 읽으셨다고 했어요. 희곡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실제 그게 창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고등학교 때 저렇게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실제 대본도 쓰고 분장도 하고 의상도 갖춰 있고 출연도 했었습니다. 저 때 대본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대본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후사하고 대본을 구입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진주 남강에서 제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박경리 선생님 어디 계신지 찾으셨나요?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저는 이 사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진주 남강이 나오고 촉성루가 나와서가 아니라 저 여고생들 밑에 아낙네들이 보이시나요? 그 아낙네들이 빨래하다가 저 여고생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 저 장면이 너무 재미있어요. 저 여고생들도 웃기죠. 그 어머니들은 밑에서 빨래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철없는 여고생들 안에 박경리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낙네들의 전 표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사진을 가끔 보고 미소를 짓곤 합니다. 재미있죠? 자, 진주여고 졸업하고 나서요. 1946년 바로 이듬해에 김행도와 결혼하고 딸 김영주를 딸 김영주가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때야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1948년에 인천으로 이사합니다. 인천으로 이사한 거는 남편이 그 인천 전매국에 취직이 되어서 인천으로 이사하고 거기에서 책방도 운영하고요. 박경련 선생님의 회상으로는 가장 행복했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아들 김철수를 이때 가지게 됩니다. 1950년도에 수도여자사범대학 가정과를 졸업하는데 이게 지금 세종대의 전신입니다.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황해도 연안 여자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잠깐 하고요. 행복했던 시절이 그렇게 지나가고요. 6.25 사변 통해 남편을 잃고 통영으로 내려갑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박경련 선생님 결혼식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에 좀 큰 사진이 가족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박경련 선생님이 아주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흔치 않은 사진입니다. 뒤에 남편 김행도, 다음에 연민과 경멸의 감정이 공존했던 어머니 김영주, 김철수 두 자녀와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자, 귀향 후에 통영에서 수혜점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박경련 선생님이 솜씨가 되게 좋으셨어요. 선생님 그 에세이에 보면 내 인생에 보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봉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재봉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어사전. 저 국어사전은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아직 그 유품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선생님 사택에 유품을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두꺼운 국어사전 있죠?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표지가 있고 배구 잘 수도 있는 베개만한. 근데 그걸 평생 곁에 두고 보셔서 표지는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기억은 없어요. 저런 사전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책상 위에 두시고 늘 참고하시고 보고하셨습니다. 재봉틀은 나의 일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국어사전은 나의 문학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쪽 흑백 사진은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저쪽 구석에 보면 나비장이 있습니다. 통영 나비장입니다. 저건 예술을 상징한다고 했던 것인데 선생님이 저렇게 그 재봉질도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통영에서 수혜점을 운영하셨고요. 진짜 평생 당신이 입을 옷들을 지어 입기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통영에 계시다가 서울로 이주하고요. 수십 년 동안 고향에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통영에 대한 이야기는 김약국의 딸들에서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선 배나 찔러 먹고 사는 이 고장의 조야하고 거친 풍토 속에서 그처럼 섬세하고 탐미적인 수공업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바다빛이 고운 탓인지도 모른다. 노란 유자가 무르익고 타는 듯 붉은 동백꽃이 피는 청명한 기후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박경련 선생님이 안장되어 있는 곳은 통영 미륵산 기슭입니다. 자, 서울로 이주하신 다음에 처음 바로 작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 한국상업은행에 잠깐 근무하십니다. 지금 우리은행의 전신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사보가 있죠. 회사에는 사보가 있는데 거기 천일이라는 사보에 바다와 하늘이라는 시를 발표하는데요. 총 16년에 159행입니다. 사보라는 것이 두껍지 않습니다. 한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작은 잡지인데 거기에 혼자서 16년 159행짜리 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호흡이 길었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또 통영이 고향이니까 바다와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박경련 선생님 안에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16년 159행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1년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바다와 하늘, 박금희. 아직 작가가 되기 전이니까 박금희죠. 바다는 웅대한 장군의 긍지를 가졌다. 갖은 사륙이 감행되는 진영 위에서 장검을 고이고 육지를 비해한다. 비해한다는 거는 이렇게 흘깃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옆눈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처럼 이렇게 옆눈으로 보는 거예요. 흘겨보는 거죠. 바다는 서러운 이야길랑 하렘 여실의 한숨이거니 생각난다. 그러나 바다는 어린아이 장난에 맡기는 할배처럼
눈을 가느시림하게 떠고 저게 비하는 겁니다. 봄비에 젖는다. 이게 바다와 하늘의 일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지, 또 그 바다와 하늘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아주 시공간적으로 아주 원초적인 아주 큰 공간 안에서 그 영웅의 기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큰 시인데, 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교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경련 선생님이 1955년에 데뷔하는데요. 친구가 새들어 살고 있던 김동련 선생님에게 작품을 보여드립니다. 그 작품이 불안시대였습니다. 단편 불안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박경련 선생님 데뷔작이 뭐죠? 계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계산이라는 제목은 박경련 선생님이 붙인 게 아니라 김동련 선생님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시대를 갖다 드린 거죠. 불안시대 외에도 여러 작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많은 것들을 그냥 내 식료품점이나 해야지 먹고 살기 바쁜데 하면서 작품들을 다시 걷어와요, 박경련 선생님이. 근데 김동련 선생님이 다 안 주고 그 중에 하나 남겨둡니다, 작품을. 그게 불안시대였어요. 근데 그 불안시대라는 작품을 김동련 선생님이 박경련 선생님에게 묻지도 않고 제목을 계산으로 바꾼 다음에 박금희를 박경리라는 필명으로 해서 현대문학의 작품을 실습니다. 우리가 작가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할 수 있고요. 혹은 그 문예지를 통해서 문학상을 받고 등단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기성 작가에게 추천받아서 문단에 나오는 거예요. 박경련 선생님이 세 번째 방법으로 문단에 나오게 된 것이죠. 박경련 선생님은 김동련 선생님을 어떻게 추억하고 있는지 그 옆에 문학적 자전 잠깐 읽어볼게요. 우연히 알게 된 김동련 선생님, 그 어른이야말로 내 내부의 것을 끌어내어 문학을 하게끔 해주신 분이시다. 내가 쓴 졸렬한 시 속에서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그 어른이 발견해 주신 것이다. 저는 김동련 선생님이 우리 한국문학사에 많은 기여를 하셨지만 가장 큰 기여는 박경리 연구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김동련 선생님의 가장 큰 기여는 박경련 선생님이 시를 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 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계속 시를 써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네 호흡이 좀 긴 것 같은데 소설을 써보는 게 어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소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불안시대를 가지고 온 거죠. 그걸 데뷔시켜 준 거예요. 저는 박경리라는 작가를 소설가로 보아준 것, 그리고 데뷔시켜 준 것, 그것만으로도 김동련 선생님이 우리 문학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박경련 선생님이 문단에 나왔지만 작가로서 데뷔는 했지만 그 이듬해에 아들이 죽습니다. 의료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면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가혹하게 그 아들이 죽고 그 이후에 작가 박경리는 그 아들의 죽음을 소재로 해서 여러 작품들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자, 아들의 죽음을 소재로 한 불신시대라는 작품이 현대문학 신인문학상 수상작으로 결정이 됩니다. 작가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세계를 준다 하여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했다. 그런 나에게 수상은 서글픈 행사였다. 작품의 내용이 작가의 아들이 죽고 그 죽고 나서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불신시대는.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젊은 시절 그 박경련 선생님이 그 신인문학상을 타던 그 시절의 신문기사입니다. 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박경리 씨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다방에서 찍은 사진 같으네요. 자, 그 신인문학상 박경리 씨 옆에 있는 글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듯 싶어서 제가 다시 구성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취미라는 것은, 박경련 선생님 당신의 취미라는 것은 음악 감상하는 것. 그러나 음악 감상실 같은 데 가기는 싫다. 수년 내의 수건은 라디오 사는 것에 있다. 지금 같으면 제가 라디오를 하나 사드렸을 텐데.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너무 가난하고 아직 가난한 작가의 신분입니다. 라디오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몰의 시각이 오면 해질 때가 되면 다방에 나가게 버릇이 되어버렸다. 나의 가난한 문우들을 대함으로 내게 있는 불안의식을 무마시키는 것이다. 다방에 가면 그렇게 가난한 작가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작품들도 교환해서 읽고 그랬답니다.
거기에서 그런 그 같이 문학하는 작가들, 시인들을 만나는 게 자신의 불안 의식을 좀 무마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50년대에 나왔던 단편 소설들 아주 그 10편이 넘게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들이 데뷔작인 계산과 흑흑백백, 군식구, 전도, 불신시대, 영주와 고양이. 영주는 박경영 선생님 따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박경영 선생님 고양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영주와 고양이 다 등장합니다. 도표 없는 길, 암흑시대인데 그 습작시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불신시대를 중심으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박경영 선생님이 작가로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의 습작시대 작가의 탄생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습작시대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 또 박경영 선생님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승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